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 됐죠. 근데 플랫폼이라는 거는 워낙 기차역 안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그 통로 있죠. 가운데 있는 통로, 그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그 기차를 기다리는 그 장소를 벗어나서 굉장히 많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히 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또는 미디어의 세계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현재 지금 2020년 이 시기에 경제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플랫폼이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가치가 창출되는가,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이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백화점이랑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정리된 정의를 가지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서로 연결되어 관계를 맺은 채 상호작용을 벌여서 가치를 창조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하나의 체계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식으로 시스템 또는 비즈니스를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정의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다양한 참여자들은 서로 관계를 맺은 채 상호작용을 벌여서 그 플랫폼 안에서 그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가치를 창조해내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시기가 우리 사회가 초연결 사회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즉 초연결 사회,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서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주요한 특징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사물 인터넷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 나가는 그런 과정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초연결 사회는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겠죠. 근데 이런 초연결 사회가 시작되고 본격화되면서 이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즉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페이스북에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들어와 있죠. 일반적인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사용자가 한 집단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의 어떤 브랜드 가치나 자기의 상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싶어하는 개인업자, 기업들, 공공기관, 이들이 여기서 참여함으로써 이들은 이 안에서 많은 콘텐츠와 사람들하고 팔로워를 맺거나 친구를 맺거나 이름으로써 서로가 이런 상호작용을 해주죠. 그래서 기업의 좋아요를 많이 누를수록 그 기업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상품이 더 많이 팔리기도 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랫폼들이 이렇게 어떠한 구조체, 그러니까 그게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어떠한 구조체에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해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참여하는 쪽이 되겠죠. 자, 그럼 뉴스 플랫폼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뉴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네이버 같은 곳이 뉴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죠. 네이버에 다양한 뉴스 미디어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또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그 뉴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신문사들은 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봐서 좋고, 사용자들은 그걸 통해서 무료로 뉴스를 봄으로써 되게 좋고, 이런 식으로 플랫폼적인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러한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이후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플랫폼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 면에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인터넷이,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통해서 대중적인 인터넷이 확산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면,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2000년을 전후한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들이 생성이 되고 됐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사실 지식거래 플랫폼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3D 프린팅 쪽도 플랫폼이 형성이 돼서 3D 프린팅의 어떤 설계도를 오픈소스로서 공유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여러 사람들이, 기업이나 개인들이 그걸 갖고 어떤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죠. 그 다음에 킥스타터라든가 텀블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획만 있으면 투자자들,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그런 투자자들과 직접 만나서 온라인으로 소통해서 광범한 투자자들이 참여하면 더 많은 투자자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런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투자자들은 이런 텀블벅이나 킥스타터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가진 어떤 이러한 벤처 사업가들을 만날 수 있고,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구조가 플랫폼 구조로서 성립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백화점하고 뭐가 다를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픈마켓은 11번과 같은 오픈마켓은 우리가 오픈마켓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같은 백화점을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자, 오픈마켓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자격 조건만 갖춰주면 거기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상당히 개방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일정 소수의 기업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거는 폐쇄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쇼핑몰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11번가라든가 G마켓 같은 이러한 형식들은 개방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러한 쇼핑몰뿐 아니라 굉장히 중고거래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중고 가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지만, 온라인 중고 마켓들은 보면은 누구나, 심지어는 사용자들도 자기가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중고 물건들을 그래도 좀 가격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익이 되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플랫폼의 지금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플랫폼은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텀블벅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텀블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주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한다거나 뭐 오페라를 한다거나 뮤지컬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공연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게 이윤을 막 극대화하고 많이 남기고 이러기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가 문화산업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부가가치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렇지만 이게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런 문화 분야가 있어요. 연극, 막 이런 쪽, 무용, 이런 공연 쪽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텀블벅을 통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공연과 예술적인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텀블벅을 통해서 자기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밝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텀블벅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공연 예술계가 그나마 나름대로 숨통이 트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즐겨보고 많이 좀 참여하고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플랫폼을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플랫폼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랫폼은 아주 되게 고유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 서로가 가치를 연결할 수 있는, 서로의 가치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듀오라는 사이트 아시죠? 지금 학생분들은 듀오라는 사이트에 가입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가입하신 분들도 뭐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 가입비도 비싸서 아마 대학생분들은 참여하지 못할 것 같은데, 2017년 12월 기준으로 3만 명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회원이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중매 플랫폼이에요. 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런 결혼 중개 플랫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선호할까요? 사실 뭐 이성을 교제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용기 있게 막 대시를 해서 누구를 사귀고 만나고 막 이런 과정이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결혼 중매 플랫폼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수익이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검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가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자기의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정보를 하고 그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사실 서로가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전제도 있죠. 사람들은 사실 사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도 많지만 못 믿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역할이죠. 그러면 서로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가 결혼을 맺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고책 같은 경우 알라딘 중고책도 되게 좋은데, 저는 이제 품절돼서 없는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책들을 찾아보면 거기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격도 싸더라고요. 뭐 모든 책이 다 싸진 않죠. 어떤 책은 사실 새 책보다 더 비싸기도 한데, 그렇게 헌 책을, 내가 못 구하는 책을 그렇게 싼 가격에 볼 수 있어 좋다.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이 뭐가 좋을까요? 그 사람들은 내가 다 봤으니까 이 책을 더 이상 계속 여러 번 볼 필요 없다 싶으면은 내놓고 뭐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아서라도 판매하니까 그런 점을 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플랫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경제학 용어인데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해서 그 정보를 탐색해서 적절한 실험을 거쳐서 상대방과 거래를 하래도 좋은지 안 좋은지 할 때, 그런 걸 판단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에요. 자, 거래 비용이 뭐 그렇게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 거래 비용은 많이 들게 돼 있어요. 특히 어떤 비싼 거래를 할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 그러니까 알라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중고 책을 내가 만약 이제 10,000원짜리 책인데 5,000원에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돈을 줬어. 그러면 바로 가지 않거든요. 바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이 책을 나한테 줘서 책을 받은 후에 내가 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날리면 그때서야 알라딘이 가지고 있던 돈을 그 사람한테 줘요. 자, 이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이게 불공정한 거래를 막으려는 저희가 있죠. 근데 중간에 변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에 내놓고 나서 팔리니까 이거 너무 싸게 내는 것 같아서 그걸 철회해.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여기 안에 그 플랫폼 안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져요. 이미 판매가 됐을 때는 무조건 판매가 돼야 되고, 판매하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를 물린다거나 아니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식의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이라고 해서 아무런 규칙도 없는 건 아니에요. 플랫폼 자체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규칙이 되게 엄하게 지켜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이 플랫폼을 믿고 팔고 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근데 내가 만약 그 중고책을 사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디 요즘에 청계천에 있나요? 중고책방이?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중고책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책을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비용이에요. 사실 그 전철을 타러 가는 것도 비용이겠고, 시간을 쓰는 것도 비용이겠고, 거기서 책을 찾는 것도 비용이겠죠. 이런 것들. 근데 최종적으로 그 책을 살지 말지까지 드는데 그것을 거래 비용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쪽에서는 이 거래 비용이 또 더 크겠죠. 내가 저 업체랑 저 계약으로
이런 일들을 수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판단하기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 이런 점들을 바로 거래 비용, 그 수고를 덜어주는 거래 비용의 감소 효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래 비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죠. 플랫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런 어마한죠. 그럼 플랫폼은 대체 뭘 먹고 살까요? 자, 플랫폼은 먹고 사는 게 되게 많죠. 일단은 그 거래가 되는 거에 대한 비용을, 거래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에 사지만 그 안에는 수수료가 제외되고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5,000원을 내면 그 5,000원 중에서 수수료를 띄고 나머지 돈을 공급자가 받아가는 구조죠. 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그러면 플랫폼에서 업자가 뭘 얻나? 그러니까 플랫폼 이런 거죠. 사람들은 기업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업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죠. 그럼 그 돈을 갖고 페이스북은 먹고 사는 거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면 많이올수록 광고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광고주 기업들이 자꾸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은 사용자들은 또 무료로 뭐 이것저것 페이스북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광고를 통해서 그걸 먹고 사는 거고, 이러한 되게 이런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구조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Q&A라고 해서 굉장히 이 체계는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플랫폼들은 다 그래요. 플랫폼들은 그냥 할래 말고 말래 말고, 이런 플랫폼들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되게 엄한 규칙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라는 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를 한번 볼까요? 유튜브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요즘에 하고 있죠. 유튜버들이 되게 재밌는 거, 아니면 또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막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보겠죠. 재미있어서 보고, 유익해서 보고, 흥미로워서 보고, 관심이 가서 보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광고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유튜버들은 광고를 거기다 달아요. 그러면 이 유튜버들은 파워 유튜버,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인기를 끄는 유튜버들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자기가 받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은 그 인기 있는 유튜버를 통해서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얻죠. 이 모든 과정에서는 유튜브가 그 광고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뭐 거기서 또 자기 목숨 또 챙겨가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윈윈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를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대한 컨텐츠가 있는 곳이 무료로 쓴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걸까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모델은, 우리가 플랫폼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은 대체 어떤 모델로 먹고 사는지, 이윤을 얻는지, 그리고 참여자들은 각각이 어떠한 가치를 얻어가는지, 생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그 플랫폼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거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점만 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모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텀블벅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텀블벅에는 문화 예술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떤 그 약간 사회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 의해서 성적 착취를 받으신 위안부 할머님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의 기록을 자꾸 컨텐츠화 시켜야 되는데, 컨텐츠화 시키고 뭐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기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일들이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할까요? 누군가 나서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비용을 대고 싶은 사람을 대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윤이 나오진 않지만 거기다가 기부를 하죠. 자, 여기서 기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기부를 함으로써 나는 뭐 들었죠? 나는 그러니까 올바르고 좋은 일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기부를 함으로써 나는 약간의 행복감과 사회적 의무를 좀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는 나의 그런 것들이
자부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가치화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의 비용, 그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부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플랫폼의 세 번째 특징, 이것은 플랫폼의 브랜드가 곧 나의 브랜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번가에서 이렇게 농민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11번가에서 자신이 직접 지은 농산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일반 농민들은,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 뭐 농민들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들은 자기 브랜드가 없잖아요. 근데 11번가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팔더라도 사람들이 믿고 사는 거죠. 왜냐면 무슨 일이, 어떤 결제나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생기면 11번가가 책임져 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사진에 나왔듯이 제주의 레드향을 파는 어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뭘 상한 거라든가 잘못된 걸 보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런 페널티를 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지 않은 걸 가격에 적합한 거를 적절하게 보내는 걸 노력을 하는 거고, 소비자는 이걸 믿고 살 수 있는 거고, 이 중간에서 플랫폼은 이런 브랜드 효과, 브랜드가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효과들도 맡아서 해준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세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것들이 이제 그 평판에 대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그 레드향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 소비자들이 그것을 돈을 주문해서 그걸 먹은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거 너무 맛있다, 얘네 맛이 없다, 상한 게 왔다, 이런 것들이 리뷰나 이런 것들을 막 써놔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그걸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제주도 레드향 과일을 사기 위해서 이 판매자가 어떤 평판인지 딱 들어가서 보면 리뷰가 쫙 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괜찮은 평판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이 평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평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를 제어하고, 또는 이렇게 훌륭한 행동, 뭐 이렇게 좋은 물건을 거래하는 거, 이건 훌륭한 행동이라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좋게 평판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러한 이 평판 시스템, 이것이 플랫폼에는 이게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 아이튠즈나 앱스토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애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램을 얘기하죠. 모바일, 특히 이제 그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이런 데 쓰는 애플리케이션을 보통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랑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걸 써봤는데, 돈을 내고 파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 써본 사람들이 막 쓸 거 아니에요. 이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그래도 뭐가 좋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판단해서 구매를 하거나 막 이런 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사람들의 평판을 보는 이유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하는 거라서 그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감소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평판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식과 노하우도 플랫폼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점들이에요. 우리가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지식 항목들을 거기다 작성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거, 저기 보면 여기 사진에 나온 건 유로파라는 위성에 대한 거, 또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작성을 해요. 자, 유로파라고 하는 위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유로파라는 항목을 작성한 사람들은 천문학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씀으로써, 이런 걸 작성함으로써 자기의 지식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어하는, 이런 공부한 사람들의 또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들을 좀 정리를 해내죠.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엄청난 자료를 찾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들, 유로파 위성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뭐 이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식과 노하우가 거래되는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3D
설계도 같은 경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족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플랫폼에다 소스를 공유해서 그걸 갖고 사람들이 이런 의족 같은 게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많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라 해서 크라우드 소싱이라 해서 이거는 뭐냐면 군중들에게 어떤 외부 자원 활용을 맡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가전제품을 기획할 때 전업주부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이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아니면 평가를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밥통을 이제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면 밥통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업주부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밥통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의견들을 내므로써 이런 것들은 군중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이들이 어떤 제품 기획이나 이런 데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제 하는 건데, 이것을 오픈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기획과 개발 과정에 어떤 참여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참여하게 또는 외부의 전문가들도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모델을 오픈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 자,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플랫폼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뉴스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거래 플랫폼 되게 많죠. 여기에서 기차가 내리고 타는 곳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플랫폼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서로를 연결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가치를 창조하는 시스템을 플랫폼이라고 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수업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